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의 중심 유창호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반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2차 전지가 많이 좀 흔들리고요. 그동안 잘 갔던 방산조선 이런 쪽들도 흔들림이 나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의 흐름이 상당히 좀 쉽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움직임 오늘 연준화처 시간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코노미11 양영빈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어제 미국 하원에서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표결 결과가 215대 214, 정말 간신히 통과된 수준이죠. 이제는 상원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One Big Beautiful Bill, 이 독특한 이름으로 나왔는데 요새 문제가 됐던 것이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 적자, 이런 우려였었죠. 이번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가 되면 이 재정 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재정 적자 폭을 좀 장기로 볼 수가 있고요. 예. 좀 가까운 미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보시는 차트는 장기적인 그 재정 적자가 얼마나 늘어나는가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맨 왼쪽의 부분을 보면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마이너스 113, 10억 달러 기준입니다. 113 정도가 좀 줄어든다. 2025년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건 이제 현재 이 통과된 걸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뒤로 이제 26년, 27년 이렇게 해서 한 4년간은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나는 뭐 매년 한 500에서 600 그 빌리언 정도, 6천억 달러 정도가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고요. 예. 그다음에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제 이 법안 자체가 쓰는 것만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줄이는 것도 나왔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맨 뒤로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고요. 요거는 이제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주가 증시에는 조금 호재예요. 네. 제가 조금이란 말을 이제 쓴 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또 국채랑 맞물리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니까 네.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좀 앞쪽에 이 재정 지출을 많이 배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2027년 거 이제 그다음 거를 보면요. 현재에 대해서 보면은 좀 많이 늘어나는 위에 있는 약간 분홍색이 이자 비용으로 지출되는 거는 한 34%가 늘어납니다. 예. 왜냐면은 지금 금리도 아직까지 높은 상태고 요거는 현재 금리를 장기 국채 금리를 한 4.5% 정도로 유지한다 가정하고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데피시트를 해서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거는 이제 더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아까처럼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의 재정 적자 이 우려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예상을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소득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기간 동안에 노동자의 생활 개선을 약속을 했었고 실제 득표도 좀 많이 얻어냈었죠. 그런 의 효과 이거는 좀 어떻게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을까요? 네, 재정 적자 폭 자체도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분배 효과. 예를 들어 나는 1분위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뭐 10분위로 나눈다면요. 네. 1분위가 이제 소득이 제일 낮은 데고 10분위가 제일 높은 데인데 그러면 그 분위별 어떤 효과가 있나 하고 봤더니 일단 이제 하나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을 줄이는 거였거든요. 예. 세금을 줄이면서 또 뭘 줄였냐면요. 보조금을 줄였어요. 그 보조금을 줄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제일 소득이 낮은 이제 10분위로 나눴을 때 1분위가 얼마가 줄었냐면은 15%가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제 역진적인 현상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소득이 높아지는데 오히려 저기 이제 보면은 제일 높은 데가 4.1%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예. 여기가 이제 소득이 제일 높은 데거든요. 여기가 이제
오히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소득은 더 늘어난다. 세금을 줄여주니까 예. 여기가 이제 더 많은 그런 걸 그리고 오히려 보였습니다. 양극화는 좀 심해지는 양상이네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마 이건 물론 이제 좀 긴 역사를 두고 보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아마 올해 바로 이렇게 올해 내년에 이렇게 바로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어쨌든 천천히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방금 정권은 소득하고 소득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이전 네. 지출해 주는 거 그걸 이제 본 건데요. 요 차트는 뭐냐면 이제 이거는 5분위로 나눴고요. 예. 아까랑 이제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사회보장해서 건강보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요번에 많이 깎였거든요. 예. 그것까지 다 해서 보니까 아까 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와서 좀 장기적으로는 예. 선거에는 굉장히 불리하게 이제 작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하나는 어제 이제 그 새벽에 통과된 게 예. 그 하원에서 통과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하원을 하우스라 그러는데 상원 시네이트에서는 과연 이게 통과될 거냐? 시네이트는 원래는 중요한 법안은 60% 이상을 가져가야 돼요. 예. 6대 4. 그러니까 지금 100명이니까 60명이 찬성을 해야 되고 지금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7명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공화당에서 반대하는 의원이 2명 정도가 있습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게 원래 형태로 즉 하원에서 통과된 형태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고 좀 많은 수정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 통과된 세제 개편안의 내용, 앞으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는데, 소득 상위에 오히려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현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난해가 이제 차트에서 파란색이고요. 예. 올해가 저 노란색이거든요. 이제 적자니까 적자인데 이제 위로 간 거를 플러스인 걸 적자로 갔습니다. 그리고 4월은 아시다시피 세금이 많이 거치니까 보통 흑자가 나요. 그래서 이제 밑으로 했는데 올해는 이제 보면은 4월에 작년보다 돈이 많이 거쳤어요. 그래서 뭐 4월에는 좋았는데 앞에 것까지 1월까지 하면은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월별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누적으로 해서 보면은 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에는 원래 연방 정부는 이 회계연도가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거든요. 예. 제가 이거 그냥 굳이 1월부터 따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새 정부가 1월 20일에 취임하니까요. 예. 그럼 현재까지 본 거는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거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그 시장에 특히 국채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이제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현황까지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 상원에서 만약에 이 세제 개편이 최종 통과가 되고 나면 이 부채 한도 협상이 마지막으로 좀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까지 많이 이 이야기를 해봤는데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죠? 부채 한도 협상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차트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사다리 계단처럼 올라가는 거 있죠? 예. 그게 부채 한도거든요. 그 부채 한도를 넘어선 데도 있잖아요. 예. 그 파란색은 이제 연방 정부의 총 부채인데 그 넘어선 거는 제가 음영 처리를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부채 한도를 유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한도는 존재하지만은 유예했으니까 정부가 계속 돈을 빌려서 쓸 수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걸 보시면은 부채 한도를 갑자기 늘리는데 요때는 언제였냐면은 코로나 직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계속 부채 한도는 있었지만 계속 유예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코로나가 지나니까 미국 의회도 그래서 정부도 이제 우리가 좀 정상으로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동안에 부채 한도 있었던 걸 다시 조정해서 해가지고 그 당시 2021년 7월에 8월에 조정했던 게 22조 달러에서 28.4니까 대략 6.4조 달러가 확 올라왔어요. 부채 한도 조정이. 근데 요거는 왜 그렇게 많이 했냐면은 그 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었다고
쳐도 이번에는 지금 나오는 내용은 어느 정도를 할 예상이냐면요. 지금 맨 끝에 보시면은 지금 36.1조인데 5조 달러를 늘리기로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41.0으로 하는데 41.1조 달러까지 요게 이제 늘리기로 했는데 요거는 뭐 이제 지나가봐야 알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지금의 이제 미국의 정부의 부채는 상당히 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도 선거 때는 부채를 줄이겠다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통과된 하원에서 통과된 것만 보더라도 향후 한 10년간 부채가 현재 수준보다 한 4조 달러가 더 늘어납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가 한 2조 달러씩 매년 가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앞으로 10년간 4조 달러가 더 늘어나니까 이거는 뭐 사실 이제 이 실제 뭐 이제 선거 때 하고 예. 당선되고 나서 얘기가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살펴봤고요. 한미일 간의 사례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하나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미일 정부의 GDP, 이 대미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리나라는 뭐 보통 아시다시피 대략 한 50%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은 한 100%인데요. 저기서 이제 중간에 노란 선이 미국인데요. 네. 최근에 보시면 맨 오른쪽을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러네요. 저 올라갔다 내려온 게 부채를 줄여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요 부채 비율은 인플레이션 조정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 올라갔을 때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을 때예요. 저때 코로나 영향인가요? 네네네. 그리고 코로나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으로 그 조정을 해주니까 이제 부채가 줄어든 것 뿐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보면은 뭐 한때 거의 300%, 뭐 250, 60 이 정도 정부 부채가 어마어마했잖아요. 엄청납니다. 근데 요거를 굳이 했던 게 뭐냐면은 예. 지금 뭐 전 세계가 다 지금 이제 확장 재정 정책을 펴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도 많이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이 GDP 대비 그 부채가 높았던 게 어디냐면 일본이잖아요. 예. 그러면 일본은 도대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이게 살고 있느냐. 네. 그러면 이제 저걸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일본도 200인데, 뭐,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한번,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이 숨어 있나? 그걸 한번 보려고 요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이 지금 딱 보다시피 굉장히 높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무려 200%가 넘어가거든요. 220% 가까운 부채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엄청난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건가? 이거 좀 자세히 보도록 하죠. 네, 우리나라가 지금 50%인데, 예. 만약에 일본처럼 240% 뭐, 250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당장 난리가 났겠죠. 네. 근데 일본도 물론 현재도 뭐 말은 많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최소한 과거 30년간 일본 뭐 경제가 망가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도 잘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정부하고 일본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재팬이라고 그러잖아요. BOJ하고는 사실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의 이제 그 점수를 매긴 게 있는데요. 그 어떤 점수를 매겼냐면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점수를 매기면은 예. 항상 일본은 저 밑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의 이제 그동안에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에 그동안에 쭉 이렇게 뭐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본 경제가 발전해 왔던 걸 보면은 예. 일본 그 중앙은행이 야 우리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일본 정부가 압력을 막 행사하는데도 네. 야 우리 기준금리 올릴 거야 이런 적이 없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말을 잘 듣고 서로 굉장히 협력하고 예. 사실 뭐 말이 좋아 협력이지 일종의 정부 부서에 예. 불과한 거죠. 약간 허울 뿌린 독립기관이군요. 네, 사실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은 한 90년대까지는 그랬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의 뭐 독립성이 가장 많이 얘기가 났을 때가 90년대였거든요. 네. 우리도 뭐 그 당시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외쳤어요. 이제 연준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요즘은 이제 많이 우리나라도 이제 독립이 돼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네.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중국하고 비슷하다고 할까요? 그 정도인데. 그 정도로. 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본 거는 뭐냐면요. 그런 상황에서는 일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 일본 정부의 부채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대차 대조표만 볼 것이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하나로 통합을 해서 예. 병합을 해서 통합 대차 대조표를 한번 보자. 이런 의견들이 학계에서도 많고 네. 실제 뭐 이 업계에서도 이제 그렇게들 많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함께 움직이니까. 네, 왜냐면요. 일본 정부가 부채가 많다는 거는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 반을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어요.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서 자산과 부채를 이렇게 쭉 이제 같이 보면은 예. 뭐 자산에는 뭐 이거는 다른 중앙은행하고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비슷한데 재밌는 게 해외 증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반이 넘습니다. 반은 아니고요. 예. 저거는 이제 전체가 146이니까 150이잖아요. 예, 그렇군요. 저게 이제 GDP 대비한 겁니다. 예. 한 3분의 1 정도인데 그것도 뭐 상당히 꽤 대단히 크죠. 큰 수준이죠. 예. 그다음에 부채가 이게 재미있는데요. 예. 어느 중앙은행이나 그 현금 통화를 다 갖고 있죠. 왜냐하면 중앙은행 현금 통화를 발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채를 잡히는데 통화가 있고 지급준비금이 있는데 미국은 지금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무려 4.4% 이상의 그 금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안 하잖아요. 중국도 안 하고 네. 이런 나라들은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리가 0%예요. 예. 정부가 발행하는 통화 그 현금에 대해서 지폐에 대해서 금리 지급하지 않잖아요. 네. 그 부채라는 것은 하나의 경제 주체가 자금을 조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부채에서 통화하고 지급준비금이 조달 비용이 0이에요. 네. 그다음에 또 국채가 있겠죠. 여기 국채 발행했으니까요. 네. 그 국채는 아시다시피 일본 국채가 지금 10년물이 일본이 지금 최근에 많이 올라서 1.5%인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1%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 그 굉장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만 하더라도 10년물 뭐 이런 거는 보면은 4.5%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 조달 비용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뭐 대출 기타 이렇게 쭉 하면 요게 이 통화 지급준비금 국채가 사실 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 그거의 자금 조달 비용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거의 0에 가까운 정도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정부는 조달은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해요. 네. 쉽게 빌리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서 대출도 하고 국내 일본 주식도 사고 그다음에 해외 증권도 삽니다. 근데 이 자산에서는 수익률이 좋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0%로 빌려서 하니까 그래서 이걸 해봤더니 한 과거 10년간 예. 놀랍게도 매년 6%가 예. GDP에 일본 GDP 6%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 그 부채를 빌릴만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이거의 이제 다른 나라하고 그걸 비교를 해보면요. 예. 특히 일본 이게 정부 전체를 이제 같이 본 건데요. 그다음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부채하고 자산의 만기가 보통 이게 틀리잖아요. 네.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은행도 보면은 은행은 부채가 뭐가 있냐면 예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맡긴 예금인데 예금은 만기가 사실 0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은행은 그러면 자산을 어디에다 운용하냐면은 뭐 국채도 사기도 하고 뭐 대출도 하기도 하고 예. 이 자산의 만기는 보통 길거든요. 그래서 보통 단기로 빌려서 장기로 투자하는데 연준을 한번 보면은 예. 연준은 부채를 보면은 연준의 부채는 다 뭐 통화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급준비금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연준의 부채는 어느 정도냐면은 다 이제 그 만기가 0이에요. 예. 근데 연준이 저걸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미국 국채하고 뭐 이거 갖고 있잖아요. 그 미국 국채만 연준을 보면은 그 만기가 한 9년 정도 됩니다. 네. 그럼 거의 9년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일본 그것도 지금 굉장히 이제 이거 뭐 너무 이거 만기가 길다. 이거 좀 줄여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을 보면은 자 부채의
정부하고 중앙은행을 다 같이 합친 겁니다. 부채의 만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맨 밑에 있는 녹색입니다. 예. 이게 대략 한 4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총 자산 빼고 순 자산만을 봤을 때 그게 네. 이제 저 검은색이거든요. 순 자산의 만기는 얼마냐면은 한 37년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통화나 지급준비금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받고 그다음에 국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받고 그다음에 그거를 총 그 자산에 이제 그 자산을 운용을 할 텐데 예. 여기가 해외 증권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만기가 긴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만기가 긴 걸 갖고 있냐? 중앙은행이니까 또 정부니까 사실 환해지를 별로 하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제 만기가 되면은 이렇게 받아오는 건데요. 이걸로 일본이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자, 일본이 높은 부채 비율에도 잘 버텨왔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가 중요하겠죠?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일본이 그동안에 무려 일본 정부와 그 중앙 일본 BOJ를 합쳐서 봤을 때 네. 최근 10년간 경이로운 6%의 GDP 6% 수익을 냈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에서 수익 제일 잘 나는 데 있잖아요. 저 어디죠? 그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도 받은 거에 뭐 7% 이 정도 내면 와 박수를 받고 하는데 네. 일본은 GDP의 6%를 수익을 냈어요.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여태까지 뭐라 해야 되나요? 이제 어마어마한 이 부채에도 불구하고 버텨왔는데 이렇게 됐던 거는 상당히 운이 복불복의 운이 적용했습니다. 예. 해외에 투자했잖아요. 근데 일본의 최근이 그렇지 일본의 그 엔화 환율이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네. 거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해외에 해외 투자한 이제 증권 주로 국채일 텐데요. 예. 국채 같은 것들의 수익률이 높아봤자 사실 얼마나 높겠습니까? 네. 그런데 일본의 일본 정부와 그다음에 그 중앙은행은 환해지를 안 했어요. 해지를 네. 한다는 거는 그만큼 비용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그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예. 상당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식이 되냐? 만약에 운이 나빠가지고 환율이 엔화가 절상이 된다. 예.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겠죠. 근데 최근의 일들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엔화가 절상이 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많은 그 포지션을 어디에다 갖고 있냐면 미국 증권에 갖고 있거든요. 네. 엔화가 절상이 됐다는 것은 달러가 절하됐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달러가 절하되기 그렇죠. 시작하잖아요.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 정부도 이제는 더 이상 예. 현재까지 운 좋게 해왔던 거를 이제 버틸 수가 없는 거고. 이건 판이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일본의 민간 그 금융회사인 뭐 우정국이라든지 뭐 농림은행이라든지 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사실 일본 국가 자체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어려워지면은 이제 조금 작년 8월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얘기하면서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뭐 하루 만에 8% 빠지고 하는 그런 충격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아마 또 이번에는 아마 더 큰 걸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뭐라 해야 되나 일종의 이제 연료들을 가득 조금씩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준비해 주신 슈퍼금리 이 얘기도 좀 들려주실까요? 네, 현재 이제 기준금리 요거 보시면요,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가끔 보여드렸던 지급준비금 수요 탄력성도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고요. 예. 그래서 단기자금 시장에 있어서는 현재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요거보다는 또 최근에 네.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냐면은 그다음 차트를 보시면은 예. 연준이
지금 현재도 큐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연준이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있냐면은 이제는 매달 국채에 대해서는 50억 달러씩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관리하는 계정이 소마 계정이라는 데서 그걸 국채를 관리하는데 네. 국채 입찰해서 소마 계정에서 뭐 몇십억 달러씩 샀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큐티를 몰래 하는 큐이냐? 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있었던 거가 그 만기가 돌아오면은 네. 그만큼은 계속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큐티하는 거 빼고요. 그래서 약간 루머처럼 돌았어요. 네네. 근데 그게 여전히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신기해서 이제 요걸 한번 준비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제 올해 5월에 하는 건데 연준의 큐티는 연준은 큐티를 장기국채를 대상으로 해요. 네. 장기국채는 만기는 항상 15일, 뭐 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뭐 이렇게 이제 수년 됐는데요. 15일 아니면은 말일에 옵니다. 네. 그래서 항상 15일 지난 데이터, 그 다음에 말이 지난 데이터를 봐야지 이게 이제 확실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뭐 여전히 큐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소마라는 그 계정이 그 연준이 입찰에 그 국채 입찰에서 그 얼마 뭐 몇십억 불 샀다 해서 그게 몰래 QE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니니까 현재도 여전히 QT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들을 꼭 잊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연준화처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의 중심 오늘 시간은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코노미21 양현미 기자와 함께 했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